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됩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담합 규제가 핵심입니다. 재계는 기업 옥죄이기다. 시민단체는 재벌 개혁 의지 후퇴다. 양쪽 모두 불만이 큽니다. 상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경영권 방어가 급선무인 재계엔 공포의 대상이랍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현 경제 상황이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다소 어렵고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경제 현안입니다. 오늘 직설은 최대한 쉽고 자세히 이 현안 다뤄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분석해 주실 전문 패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에서 최이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김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여연대 출신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 맡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큰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이신데 그 전에 공정경제 전략회의라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왜 바꾸려 하는 건지 분위기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기업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 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수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도급 거래와 유통업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는 흡사 고립된 대기업들의 오아시스 체제와 같습니다. 대기업 오아시스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은 싹이 피자마자 시들어버리는 떡잎과도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면 돌파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정경제를 앞당기려는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정경제 실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법과 3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시청자 입장에서 그 용어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토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패널로 나오신 세 분의 소개를 좀 해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이배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소신이셨죠? 예. 이거 뭐 전면 개정 주장해 오신 거 정치권에서 네. 유명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참여연대 시절부터 안진걸 소장님도 뭐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대충 뭐 후퇴한 거에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예, 취재 찬성하는데 조금 찬성하지만 내용은 아쉽다. 미흡하다고 예, 보실 예. 거고 김대호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김성조 위원장이 제시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 법의 개정 작업 과정이 예. 너무 밀실해서 진행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 네. 그러면서 행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계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또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첫 번째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정책을 너무 바꿔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상당히 멘붕 상태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쪽인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배경과 그 이유를 그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재계분들, 직접 당사자인 재계분들을 모셨어야 됐고 아니면은 재계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는 학자나 이런 분들을 모셨어야 하나 이 내용의 성격상 재계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의 목소리와 반론은 제가 따로 질문지를 정리를 해서 세 분 패널들에게 묻고 대답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부터 한번 가보죠. 먼저 최이배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 만들 때는 야 이거 만들어지면 기업들 다 죽는다고 막 엄살 소리도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 뒤에 지금 보면은 군사 정권이 만든 오히려 재계 보호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정거래법이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근본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 이제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가장 좀 현재 우리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양극화, 격차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화하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좀 공정한 경쟁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사익을 추구하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아하.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김상주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개혁안이 재벌 개혁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건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금 혹평을 내놨어요. 참여연대 출신이신 안진걸 수장님도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 제가 이제 참여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아마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낸 법안도 우리 최이배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는 강력한 반대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통과도 쉽지 않다는 언론의 전망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그래도 좋은 안을 냈다. 다만 예를 들면 전속고발권 같은 만 예를 들어도 사실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또 고발은 제3자 고발도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전면 폐지로 원래 공약이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근데 경성 담합, 아주 담합 중에도 입법생이 농후한 것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장 참여연대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은 그 담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좀먹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대적 약한 안이 나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통과가 안 될까 봐 걱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마저도 안 돼.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전망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은 요거라도 통과되는 게 저는 예를 들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지분율 낮췄잖아요. 대상 기업들에. 그러니까 이거라도 통과되는 게 일단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속고발권 얘기 나오고 경성담합이 나와서 지금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모양이죠. 이것부터 얘기들 하시는 거 보니까 핵심입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검찰에 잡혀가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검찰에 전 고발을 당한다는 게 상당히 좀 쇼크가 있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막아왔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국민들의 고발권이 제한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검찰에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속 고발권에게 전속이라는 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공정거래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속돼 있다 그런 뜻이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폐지해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경성담합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경성이라는 게 딱딱하다 이런 거예요. 반대말은 연성이죠. 딱딱한 예를 들면 아주 가격 단합을 해서 시장을 파괴한 거 이런 거 아주 나쁜 혐의죠. 이런 거 누가 봐도 확실히 드러나는 이런 것은 경성으로 보고
그냥 그 업체 간의 물건 정보, 나는 며칠 날 어디 가서 뭘 사온다는 정보 정도 나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연성단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성단합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계속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이 행사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성담합의 경우에만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박사님 여기서 잠깐 시계를 1년 반 전으로 돌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는 분명히 경성이든 연성이든 따지지 않고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반 전뿐만 아니라 5년간 계속 전속 고발권을 없애겠다고 주장해왔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이 김상조 전 교수죠. 김상조 교수도 그동안 사석에서 세미나 같은 데 만나면 전속 고발은 저것이 나라를 망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고, 기회만 되면 전속 고발권을 전면 철폐를 주장해왔는데, 정작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상조 위원장이 있는 현 정부에서 전속 고발권을 경성으로 국한한다, 전속 고발권 폐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 쪽의 그 불만이 뭐 이유는 있군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최 의원님, 저 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정거래법은 용어가 어려워요? 그냥 경성담합, 연성담합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성이면 담합이 뭔지는 아니까 우리가 가격 담합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흔히들 말하는 짬짬이라고 그러잖아요. 짬짬이가 담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경성이란 얘기는 악질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지금 악질 담합 이러면 안 돼요? 왜 이걸 꼭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 자체가요, 이 경쟁법의 출발이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자가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실패를 했고 하나는 성공을 해서 이 기업만 남았을 때 이 기업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혼자 시장을 다 독식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스스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경쟁이 중요한데,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는데, 이겨서 독점하는데 저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경쟁법, 공정거래법은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담합뿐만 아니라 그 공정거래법 안에는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합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주의자의 주의 남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데요. 우월한 시장 주의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만 본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거의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몇 개 이제 작으니까 얘네들끼리 그 시장에서 우월한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하나 이제 그 가격을 막 올려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 지위를 남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도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불공정 행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기술을 탈취하거나 이렇게 옥죄 가지고 이제 그 중소기업 못 살게 구는 행위,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력을 해서 우리가 올리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마구잡이를 올리고 이런 거를 죄질이 안 좋은 악성 담합으로 보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경성 담합이라고 하는데 그 경성 담합이라는 거를 적발을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딱 봤는데 이거는 악성이에요. 그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전속 고발권이 공정거래위에만 있으니까 여기서 고발해주지 않으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기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 할 것처럼 그랬지만 이번에는 경성만 그걸 빼고 연성은 남겨뒀어요.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성과 이른바 죄질이 나쁜 악성과 좀 덜 나쁜 연성과의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담합만 보면은요,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연성 담합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강 건설 사업을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했다. 나중에 과징금 엄청 맞았잖아요. 그게 이제 입찰 과정에서
같이 이제 이미 짜고 자기들끼리 고수들을 담합한 게 뒤에 했던 늦게 거거든요. 나왔죠. 예, 그러면서 그 가격을 자기네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맞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경성담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들만 해야지 좀 약하게 하는 것들은 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담합이라고 하면 경성 담합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번에 왜 다 전면 폐지 안 했느냐라고는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 문제 삼고 고발했던 게 경성 담합이었고 그 부분 폐지했다 그러면 사실상 전면 담합이나 다를 거 없지 않느냐라는 시장과 재계의 반론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담합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 담합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1,00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팝콘을 예. 영화관에 가보면 우리 1,500원에 팔자. 5,500원에 6,000원을 거의 가격이 똑같이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 그러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담합이에요? 예, 저희는 담합이라고 공정에 신고했으니까 사례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담합으로 확인된 건 없죠. 예, 현재 시비는 조사 중입니다. 걸렸었지만 통신 예. 3사의 가격이 똑같거든요. 요금이요. 그러네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신고해놨고 담합으로. 예.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다라고 신고해놨고 영화관도 담합이다 폭리다. 예. 그리고 특정 물건만 판다. 다른 회사 물건 안 팔고 자기 계열사 예. 이런 건 이제 제가 다 공정에 신고를 해놨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 이 중에 가격 같은 걸 이제 담합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요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가격 담합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못했던 거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발권을 누구한테나 주자. 근데 해서 그게 인정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남발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함부로 남발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발한다 해도 네.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결국은 아까 이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중기청, 조달청, 검찰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관들도 보니까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한 거로 보인다 해서 고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원에. 예. 근데 나머지 이제는 요청을 못 하는 문제가 있고 방금 지금 담합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근데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말고 아까 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거나 우리 그 유명한 남양유업에서의 갑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부당 반품 거부라든지 뭐 일감 아니 판매량 몰아내기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전속고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전속고발 다 풀어야 되는데 왜 담합에 한해서만 푸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아놓은 그 재계의 반론 질문을 봤더니 2014년에 이미 좀 넓어졌다. 예. 전속 고발권이 공정거래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중기청도 갖고 있고 감사원도 이제 갖고 있고 조달청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게 한번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그런데 거기서 요청하면 예. 공정위는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재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무분별한 고소 고발 남발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된다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자,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대목에서 제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나 또 첫째 발상지인 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올리면요. 네. 미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 FT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섭죠. 예, 그런데 예. 이 FTC는 사실 형사처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에요. 미국의 공정거래법 처벌은 미국 검찰이 바로 합니다. 네. 미국 법무부 내에 독점 금지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은 고발을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문제가 판단되면 있으면 검찰이 바로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죠. 예, 이게 1890년부터 예. 시험안법이 나오면서부터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걸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해찬 대표가 구테타 정권이 만든 것이다. 예. 이걸 봐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지금 최입의 의원님은 담합을 위주로 말을 하시는데 담합 외에도 많은 예. 건수의 공정거래법 하도급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목도 여태까지 못하게 했으니까 못한 거지. 이걸 만약에 풀어주면 네. 건수는 많을 거라고. 여기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이번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네. 국민들의 고발 가능성.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사직당국 이런 아하,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 하는 얘기는 기업들이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람을 치고 사망을 했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 고발이 되면 검찰이 혐의가 없으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고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건 매우 후진적인 그 제도다. 그래서 전속 고발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보호법이다라는 이제 오해와 그 공격을 계속 받아왔는데 받아왔던 거죠. 최이배 의원님은 뭐 더 추가 제가 질문을 더 드려봐야 같은 내용 중복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충분히 설명이 제가 근데 됐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저는 그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거래법 폐지를 7가지 중대 경쟁 침해 행위에 대해서 폐지하자라고 한 겁니다. 짧게 설명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7가지 담합 다- 방해들하고 이제 담합. 시장 지적 지위 남용, 예,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행위, 불공정 행위.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도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예. 조사 방해, 조사 방해. 그리고 보복 조치.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보복하는 아하, 거죠. 예. 보복 조치. 그리고 이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예. 이런 행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장의 경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행위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게 이른바 하드코어, 경성, 악성, 죄질이 안 좋은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것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전속 고발권을 여기서 폐지해서 누구나 당사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검찰에. 했는데 했는데 김상조 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합 그 7개 중에 단 한 가지인 담합만. 담합에 대해서만 지금 풀어주는 그러니까 거죠. 부족하다고 좀 그러시는 거네요. 아주 쉽게 덧붙이면 예. 최근에 우리 직설에서도 많이 다뤘던 게 가맹점 갑질, 예. 대리점 갑질이었잖아요. 남양유업도 그렇고 최근에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이분들은 다 가맹사법, 대리점 보호법, 공정거래원의 특별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속 고발이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럼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공정에 갑니다. 에헤. 그럼 공정에 가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 지연이 되고 되거나 유야무야 되고 나중에 고발을 안 해. 고발을 해도 예를 들면 공정위가 이제 마음을 먹고 고발했다고 쳐요. 예. 근데 이게 한 2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 망해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하.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가맹본부나 대리점 본부에서도 대기업들도 주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남발될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호소를 드려봅니다. 자,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야당은 예.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풀어주는 거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당은 이제 이것도 반발하는 거죠. 한국당은 반발.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일단 경상담합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입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갖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당론으로는 요 정도면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예, 바른미래당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반대하고 이거 미흡하다고 보시는 아니 일단 거고. 이렇게라도 통과돼야 되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회로 지금 법안이 갔잖아요. 예. 방금 말한 것처럼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저는 방금 최 의원님 말한 그 7가지 중대 갑질 또는 불공정 행위만 들어가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지자체니까 공정거래법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 이양하는 것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시민단체나 네, 을들은 네. 계속 예.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에 오늘 오전에 유난히 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속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됐고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는 날인데 무기징역 확정됐다라는 거. 아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 있다라는 지금 판결도 또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속보들 오늘 중요한 판결들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좀 끊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균형 차원에서. 좋습니다. 전속 고발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악법이라면 폐지한다는 데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은 법무팀이라는 게 있고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 대응을 잘 하는데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를 전속 폐지가 되면 대기업은 직접 대응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오히려 진짜 보호해야 될 중소기업들은 법무팀도 없고 인적 파워도 없다 보니 공정거래위를 거쳐서 고발당하면 한 번 좀 설명할 여지가 있는데 바로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예. 중소기업을 보호해 준다면서 전속고발권 처벌하면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더 볼 거다. 예. 자, 이 주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봐야 되게 되니까 짧게 한 바퀴 좀 돌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은 한 20% 되고 중소기업 한 80% 되더라. 현실적으로 예. 봤더니 84%가 중소 중견 기업이더군요. 예. 근데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이제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나온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단순 시비거리가 그렇죠. 많더라.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고발권 폐지하더라도 지금 공정위가 하나 더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정거래법 내에 있는 형사처벌들을 줄여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미국의 FTC는
그 공정위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쟁을 살려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네. 후생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고.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죠. 거기는 알겠습니다. 검찰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위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 중이고 네.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들을 줄여가려고 이번에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현실적인 우려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기우에 그렇군요.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속고발권 가동되는 걸 봤더니 대부분 중소기업이더라라는 얘기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고 혹시요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 검찰 역할을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각 개인이나 경제 주체들의 고발을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1980년에 네. 전두환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 공정거래도 해야 되겠고 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이 두 개를 다 조화시킨다는 면 제가 그 당시에 공정위원회 처음 설립할 때 출입 기자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예. 당시에 이제 경제개혁은 산하에 또 뒀습니다. 그것도 그랬죠. 독립도 하지 않고요. 예, 그 안에 일부 하나 과였잖아요. 예, 그리고 좀 더 역사를 나아가면요. 이해찬 대표는 공정거래법이 38년 전의 군사 쿠데타가 만든 것이다. 또 38년 만에 첫 개혁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1961년에 박정희 정부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법으로 공정거래를 잡았고 예. 정확하게는 유신 헌법 이후에 1976년에 와서 연역이 길군요. 예,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이라는 이런 변칙이 생긴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그 공정거래 전속 고발권이라는 것을 1980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져오면서도 그쪽에 이제 몰아둔 거죠. 네, 그러나 뭐 농담입니다만은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쿠데타 정부가 만든 법 맞네요. 이래도 구태타고 저래도 구태타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 공정거래법이 이런 연역을 거쳐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말씀하는데 가장 예전에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그 신문을 이제 보라고 하면서 자전거 주고 뭐 이렇게 경품을 맞아요, 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신문 구독하면 예. 자전거 주고 예, 저 현금 10만 원 주고 그렇죠. 그랬죠. 그런 이제 신문사 대리점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찾아내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뭐 저도 정확히 연도는 생각하는데 옛날 그 공정거래법의 그 규제 사항을 보면 그것만 막 수백 건씩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적이랍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이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이 예. 이게 2세 경영, 3세 경영, 4세 경영으로 가면서 재벌 구조의 이 세의 막대한 부의 대물림 이게 이제 본질이 그렇죠. 되어버렸으니까 예. 그 이제 저희도 좀 본질로 좀 가보죠. 딱 한 가지만.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님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김상조 위원장님 참여연대 출신이고 예. 이거 전속 고발권 전면 폐지한다고 주장하셨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1년 반을 해 보시니까 이렇게 후퇴했다라는 비난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요? 예,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김상규 교수님과 예. 일했고 그때 우리 최이배 회계사님 같이 하다가 김상규 교수님과 최이배 회계사님은 좀 더 전문적으로 참여연대는 종합적으로 하니까 예. 경제개혁연대를 경제개혁연구소 만들어 나갔고 정말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두 분인데 김상규 교수님 이 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토론에서도 저도 만났었는데 예.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속고발 자체가 원래 비정상적이긴 한데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일부 있으실 수 있고 기업들이 이 부담이 근데 커지는 거는 아마 사실은 방향은 거예요. 전속고발 폐지로 가실 겁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 예. 두 번째는 공정위 내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입장에는 전속고발이라는 게 공정위의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완화되고 또 일부 고발 요청권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앞으로는 지자체도 지금 공정거래 권한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일부 넘어가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조금 일부 완화만 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좀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예,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그래도 되네요. 평소 소신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좋습니다. 수밖에 예, 없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폐지 쪽으로 가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이번에는 간다. 이렇게 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전속 고발권은 요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예. 오늘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핵심 쟁점 보면은 사익 편취 제한, 예.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이게 예. 좀 무시무시한데 일감 몰아주기 그러면 대한항공부터 딱 떠오르는데요. 예.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에서 그 고발하고 그런 거 다 진짜로 근절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런 뭐 행위를 유야무야 됐다라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자꾸 비난을 해서.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네. 공정위가 패소는 했지만 패소했어요. 예. 이제 공정위가 그렇게 한번 조사하고 뭐 세게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만일 더 계속하고 있다면 진짜 거기야말로 정말 못된 재벌 그룹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례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일감 몰아주기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재벌들이 대부분 행정소송 제기하고 저런 식으로 결국 법원 가면은 공정위가 다 지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바꾼다는 건데 뭘 바꾼 겁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꿨다고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30% 20%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 사례를 비견해서 한 말씀 올리면요. 네.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이 왜 질이 이렇게 나쁘냐? 또는 담요를 줍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대한항공의 그 사모님 이명희 여사의 저 남동생들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쪽으로 이제 빼돌리는 거. 이렇게 대한항공에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내면 그 돈을 남동생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익 편취를 한다는 거죠. 예, 일감 몰아주기라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이 지분 구조와 소유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30% 그동안에는 상장사인 경우에는 30% 이상만 규제하겠다. 자기들 가족 지분이. 예. 이걸 20%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상장사 예. 30%, 비상장사 20% 예, 저 예. 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 재벌들이 상당수가 저걸 비껴가기 위해서 29.9%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LG의 판토스라든지 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아주 글로비스. 악성으로 2.9.99%. 요거 10% 낮춘다니까 이제 재벌들이 이제 그 곡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이배 의원님. 예. 요거를 일률적으로 상장, 비상장 따지지 않고 20%로 낮추겠다라는 저 개정안 예.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글로비스나 뭐 이런 이제 그 적용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29% 정도 가지고 있는 예, 29.5, 그런 29.6 보통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예. 회사들은 총수 일가가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던가 네. 아니면 자기 지분을 팔던가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이미 글로비스나 이런 데는.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을 할까요? 지분을 팔까요? 저는 지분을 팔 거라고 생각을 지분을 합니다. 팔 거고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할 것이다 오히려 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또- 이유는요? 그동안에도 무슨 30% 룰이 있을 때 네, 30% 사실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네. 왜냐하면 30% 지분을 갖고 있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있고 일대주주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지배력을 행사하고 예. 그러면 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형제들한테만 일감 몰아줘가지고 다른 네. 사람 죄를 봉사하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예. 그리고 그것도 그냥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렴하게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근데 비싸게 내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일이 많았는데 30%는 낮추니까 29.9%로 방금 말씀하신 그 유명한 글로비스 29.9%, SKDN 24%, 롯데쇼핑 28.67%, 롯데제가 22.9%로 다 30% 아래로 다 살짝만 낮췄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예. 없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들의 자회사와 이런 그 이 특수 관계에 있는 거는 친인척들을 내세워서 그 30% 지분에 맞춰서 다 그렇게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게 아니요. 얘기해도? 그러니까 뭐 모든 계열사는 아니고요.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속에 그러니까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이제 구상이 돼서 재벌들이 예. 1세, 2세 거쳐서 3세, 3세로 4세가 되니까 자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반계 4촌, 예, 6촌까지 하려니까 맞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다 계열사를 챙겨줘 가지고 가려다 보니 예.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만연됐고요. 그래서 네.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계열사들은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새롭게 설립하면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게 하고 네. 이제 회사하고 기존 회사하고 이제 거래하면서 여기 일감 몰아줘서 이익을 얻게 하면서 네.
결국 여기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총수 일가가 가져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100%였다가 규제가 들어오니까 낮추다가 지금 이제 30%까지 낮춘 건데 상장한 기업은 네. 그걸 더 낮추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은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감 몰아주기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정 정도. 그래서 과세도 작년에 강화를 했습니다. 더 많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적 그 이익을 얻는 그 행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여러 가지 두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남는 게 없게 되더라 해야 저는 일감 몰아주기가 근전된다고 자,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요 대목에서 저희가 사전에 받아놓은 재계 측의 반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를 경영권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기업을 하고 싶게끔 하는 근본적인 의욕을 뺏어가는 악법이다. 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번 저 삼성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가 지금 그 정선위에서 위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모직 쪽에 지분 가치를 더 높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일모직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고 삼성물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모직은 그 전에 에브랜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에브랜드와 삼성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건희 부회장이 상속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신 이렇게 상속을 하는데 현재 바로 상속을 하면 최고 60% 정도의 상속세를 물어야 돼요. 그 세금을 빼나가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인 에브랜드 쪽에 그쪽에 상속 이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 에브랜드 쪽은 상속세를 훨씬 적게 내죠. 현재 지금 이 액면 가치가 이 시장 가격으로 파기 교수님,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삼성의 예. 삼바 분식회계의 그 연역과 그 불순한 의도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 삼바의 분식회계 자체는 이제는 소송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잠시 뒤로 좀 돌리기로 하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자, 취지는 알겠는데 기업들은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내부 거래도 불법으로 보고 기업을 옥죄이는 악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요 요지를 어떤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방금 그런 사례처럼 각 기업들이 이제 그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회사의 물건을 그 경제적 자산 가치를 자식들한테 이제 빼돌리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거든요. 네.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기업 창업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 에브랜드를 꼭 자식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하면서 되느냐. 기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업체를 창립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불편하겠죠. 자신이 돈도 벌고 이 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그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세금도 적게 내고 이걸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하는데 일감 몰아주지 않은 방식으로 창업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뭐 우리 선진국 사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개인 회사라면 그냥 내가 100% 지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라면 당연히 그 개인 회사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으니까 주주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자식한테 물려줘도 그거는 국가가 뭐라고 할 여지가 없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상속세 내고 하면 세금만 되니까요. 낸다면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비상장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를 문제 삼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상장사의 경우에는 문제는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경영을 잘 해야 되겠죠. 물려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걸 망하게 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이 아니라 상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자신의 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있고요. 근데 그 경영권을 자기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다른 주주들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능력이 있냐 없냐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권을 세습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결국은 능력이 없는 자식들한테도 내 경영권을 계속 물려줘서 회사를 나중에 무능력자가 맡아서
망하게 만들어도 그런 된다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 3단 논법에 대해서는 물론 재계에서 여전히 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를 넘기기로 하고 자 핵심부터 좀 여쭤보면 제가 조금만 더 붙여보면요. 대부분 이 재벌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는 거 보면 무슨 신기술을 개발한 뭐 특수관계인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광고, 물류, 그다음에 무슨 뭐 기내식 납품 같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무용품, 그런 부분들, 인테리어, 뭐 MR 이런 거. 거에 몰아줘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사업자의 경쟁 자체를 원초적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그 경우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정상적 내부 거래여가지고 비용 조달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 비용을 오히려 더 들여요. 더 비싸게 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친인척이나 특수관계한테만 일감을 몰아줘서 자본주의 공정한 또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좀 먹고 두 번째 그럼 기업이 예를 들면 조달 비용이 또는 뭐 납품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노동자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면 또 공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특수관계한테 일감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더 많은 이득을 줘가지고 회사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거고 공정거래법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좋습니다. 것이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거 짧게 yes, no로 답해 주세요. 30%가 20%로 줄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 효과 있습니까? 미흡합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걸로 근절 가능해지는 겁니까? 저는 그 제가 계속 제안하는 거는 20%로 낮추고요. 그 지분율을 계산할 때 그 단계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간접 지분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 그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라는 예외 조건으로 또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안 하게 되는데 지분율만 낮춰준다고 해서는 저는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개정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함 안 지금 돼 있습니까? 이번에는 간접 지분까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간접 지분. 근데 이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자회사들. 예외를 인정해주는 효율성, 긴급성, 보완성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그 자회사들의 간접 지분 포함된 거가 불만이 많던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던데. 근데 결국 그 기업의 경제적 실질은 그렇게 지분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유자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서 그 간접 지분을 뺀다고 하면 결국은 중간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재계를 대변하는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시청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하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간접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20%라고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0% 미만이다. 현실적으로는 재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입장에서 직접 봤을 가지고 있는 건 때는 10%인데 직접 갖고 있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데 자회사의 간접 지분까지 다 이렇게 다 뭉뚱그려 놓으니까 20%의 그 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 이거 다 팔아야 된다 회사 이렇게 되면 이게 자본주의냐? 이 논리. 근데 그 일감 몰아주기의 간접 지분 계산하는 것도요. 지금 공정의 안은 모든 회사의 간접 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의 간접 지분.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것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데 기업할 맛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부당한 이득을 못 주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그리고 방금 최 배우님 말씀 자회사도 50%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49.9%로 지분 낮춰가지고 다 피해갈 겁니다.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 정부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것마저도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고뇌가 깊을 거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신화를 줘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간 게 우리 자본주의의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재벌 대기업 특수관계는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러면 한국 자본주의 활력이 확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견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이게 바빠서 제가 좀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15%냐 5%냐 요 논란. 김 교수님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지금 공익법인이라 하면은 돈 많이 버신 재벌들이 공익재단 만들어서 근로
주식을 글로 옮겨놓고 예. 대신 세금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내가 안 가져갈게. 예. 이게 이제 공익법인인데.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조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의 일부를 공공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돈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정부가 면제를 해주게 돼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재벌 총수들이 죽었을 때 이럴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법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사회환원이라고 기사를 쓰죠. 그렇죠. 예. 그게 사회환원적 측면도 물론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장학금은 조금 주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학금 주는 그것도 자기들 아는 사람 몇 명만 주고 결국은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면 이 경영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갖고 있군요. 예. 그 공익재단이. 그거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공익재단의 예, 주식 예. 형태로 출연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15%까지 인정이 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게 지금은 15%까지만 다 인정을 하는데요. 다 전액을 다 해주는데 새 이거를 개정안이 개정안이 15%로 제한하는 나왔는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 제야단체에서는 5%로 좀 더 줄이자. 안질거 소장이 같으신 분이 뭔 그거는 15% 너무 많다 5%를 하자고 하셨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공익법인이 왜 또 예를 들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아 갖고 출연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요 쉽게, 대목, 쉽게. 요 대목에서 자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그래서 제 주식을 이거를 물려주지 않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글로 다 주식을 아주 왕창 다 옮겼다 치자고요. 예. 그런데 그 의결권을 주식이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지금 1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은? 예. 근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부족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 공익법인의 보신다. 설립 목적은 네, 예. 사회 공헌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출연하잖아요. 예.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가 돼요. 그러면 근데 그 거기에 주식이- 공익법인에 근데 그 자식을 앉혀요. 대표로. 그러면 이 자식이 거기서. 공익법인의 대표가 되어 있어서 근데 장학금 방금 우리 김대호 선생님 말씀 장학금 조금 준 다음에 예. 계열사라든지 자회사들이 지분을 사들여요. 그래갖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아드님이시구나 예, 대부분. 지금 예를 들면 삼성공익재단도 이사장이 이재용 이사장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를 편법적으로 세금 없이 대물림한 다음에 심지어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까지 승계력까지 악용하니까 예. 우리 최 배우님이 예전에 경제연구소 있을 때 정말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대단한 성과를 냈죠. 그러면 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몇 %까지 제한하자고 주장하셨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의결권 제한은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 진짜 예. 이 공익법인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악용되고 악용되고 있다. 있다. 이거에 네.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의 양에 상관없이. 예, 공익법인이 그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15%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예,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하. 일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가 자기가 한 30%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식들한테 쭉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일부를 공익법인에 넣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분을 15% 이상 갖는 경우는 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이미.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로 만들면은 결국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5% 기준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자꾸 억누르다 보면 예. 공익법인으로라도 사회 환원을 하는 이 전체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이 공익법인이 앞서 두 분 다 말씀했지만 공익적인 활동 거의 안 합니다. 왜요? 장학금도 주고 출연만 해놓고 예, 장학금 뭐 주는 게 굉장히 익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저 후원금도 내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공익법인 아닌가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수 없나요? 그 법인은 공익법 정치자금법 못 주게 돼 있어요. 아, 공익법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현금이 들어와야 현금으로 또 이렇게 그 장학금도 주고 사회 환원을 하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니까. 근데 이 주식은 팔진 않아요. 왜? 자기가 의결권을 계속 의결권을 유지하고 유지해야 싶으니까. 되니까. 그러면 배당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해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 현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 공익 활동을 안 장학금이 해요. 없네. 그냥 순수하게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예.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상조 안은 15%죠. 예. 15% 주식을 얼마를 내놔서 공익법인을 만들든 의결권은 15%까지만 유지하자라는 건데 예. 요것도 역시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다고 김 생각하고요. 교수님은 어때요? 예, 저도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 이미 세금 혜택을 받은 겁니다. 공공자산입니다. 근데 공공자산에 대해서 의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재벌들의 편법 세습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될 것 있다는 같다. 점에서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취지입니다. 공익법인은. 근데 이제 그동안 인정해줬는데 정부안은 15%까지 단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고 민병도 의원님이 15%까지 즉시 제한하자는 것이고 네. 또 이해찬 대표님은 이쪽에서는 5%만 해야 된다는 아닌데 예. 이제 국회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만 예.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또 갑자기 없으면 또 그게 늘 부작용으로 너무 직되니까 저는 저는 단계적으로 5%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5%도 가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현실적으로 결권에 대해서는 15%까지만 그냥 뭐 가자. 중립 투표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재계와 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국회로 넘어가면은 취지와 목적 이런 거 다 따지고 결국은 숫자 싸움으로 가잖아요. 뭐 결국은 이제 그 숫자를 두고 이제 딜을 하잖아요. 뭐 이제 각 타협이 당이. 되겠죠. 예. 예, 예. 이거 근데 저 김상조 안 네. 개정안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저- 그 의견 저는 오히려 아까 의문이 전에 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15% 제한을 해도 이 제한에 걸려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뭐 맞습니다. 예. 네,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네네. 그 청계재단도 다스 지분 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출연했다는 뭐 수십 %씩 갖고 예, 있는 건 그렇고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통과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현재 정부 관료 중에 국회에 가장 많이 오고 국회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분이 김상조 위원장입니다. 소수 정당에서 하는 토론회도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예를 들면 피해 사례도 듣고 네. 그 정책 취지 듣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여러 번 가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부 관료 중에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미흡한 내용에 대한 제가 비판하면서도 직접 의원님들 또 국회에서 피해자들 목소리 직접 듣는 것은 네, 저는 네. 대단한 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소통합니다. 설득도 네, 하시고. 예. 그래서 의외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시청자들 그 기본 궁금증 하나인데요. 이렇게 넘어온 김상조 개정안은 된다 안 된다 통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거를 해서 또 혹시 누더기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정위는 전면 개정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개정할 사안들을 싹 다 정리를 했는데요. 해서 좀 패키지로 법안은 올려놨죠. 다 이렇게 쪼개서 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권은 전속고발권대로 뭐 형사 제재를 줄인 건 그것대로 예. 일감물화중 이렇게 쪼개서 냈기 요 때문에 하나의 내용 하나하나는 다 분리 심사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될 것들은 되고 또 뭐 이제 네, 안 한국당이나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좀 반대가 심한 건 좀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여야 협상을 거치면서 누더기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이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국민들은 예를 들면 한 발짝 가야 되는데 반 발짝이라도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조국 정무석이 그런 이야기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뭐 시민단체를 거론하시면서 한보가 어렵다면 반보라도 내드릴 테니 네, 도와달라 이랬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 여론도 그렇죠. 비판하는 알겠습니다. 분들도 예. 반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의합니다. 자꾸 심사 네, 다 합니다. 네. 조항별로.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의미 있는 진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과 함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오히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공포스러운 거는 공정거래법보다 이 상법 개정안을 더 공포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이유가 경영권 방어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상법 개정안이다라고 지금 송경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총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법 개정안에 도대체 어떤 조항 때문에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라고 저렇게 말을 할까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 한 5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5개씩이나 지적하시는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걸 한 2개만 꼽으면요. 네, 딱 2개만. 예, 우선 회사가 꾸려지려면 회사는 주주총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예. 다 주식 소유자의 것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사회를 만들어서 대리 청정을 하거든요. 예. 이사를 뽑습니다. 예. 근데 기업 이사를 뽑을 때 지금 보면 삼성이다, 현대다 이러면 전부 대주주 한 사람의 그래서 기호에 맞는 사람, 예. 친인척 이런 사람만이 이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회이사까지도. 사회이사도 예. 사회이사는 더 합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 개혁 다 안 해도 좋다. 하나만 해서. 자, 재벌 총수들은 다 빠지고 이사회로 나가고 이사회를 공정하게 뽑자.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개혁이 된다 이랬는데 현재 상법상으로는 51%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룹 오너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예. 말만 이사회지
영화에 나오는 뭔가를 결정하고 딱 뭐 쫓아내고 하는 이 사회는 대한민국에는 없는 거예요. 주식이 자기가 100%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예. 주식도 0. 몇 프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주주라는 이유로 해서 좋습니다. 이사들을 자기가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이사 뽑는 제주에 관해서 집중 투표 제도라는 게 그러면 지금 그게 하나 교수님은 걸리고요. 핵심은 집중 예, 투표제 투표제. 요거를 찝으시네요.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사 뽑는 거가 원래 집중 투표제. 두 번째는 이 감사를 뽑는데 감사위원 분리 투표 아닙니다. 감사와 이사를 분리. 따로 뽑자. 예. 현재는 이사와 감사를 같이 뽑아가지고 역할을 나누는 식으로 할 건데 저를 분리 선출하면서 감사위원 뽑을 때 대주주 지분을 한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는 경영 집행하는 거고 엑스큐티브 하는 쪽이고 감사는 오디트 감사하는 쪽이란 말이죠. 예. 자기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감사까지 하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감사는 그 대주주의 영향으로 좀 벗어나 있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 두 대목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에 지금 재계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자, 요 대목은 좀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투표제 최희배 의원님. 자, 표가 주가 하나 있으면은 의결권이 좀 하나죠. 하나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주주총회하는데 세 분이 이사 후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명씩에게 하나씩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집중 투표제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 세 개를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 지금 현재 상법은 그거를 이제 허용하겠다고 상법을 허용하지 해놨는데 않고 있어요. 아니요, 허용하고 있는데 거기 법문에 다만 예. 정관에서 정하면 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한 안 하죠. 99%는 안할수 정관에 있다는데 다 왜 안 해요? 한다고 해가지고 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왜 하겠어요? 이거를 이제 상법에서 의무 조항으로 예. 바꾸자, 이 단서를 그럼 그 없애자. 뒤에 단서 조항을 뺍니까? 빼자. 예. 개정안이 빠져 있어요. 예, 예. 아하. 그러자는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51% 가진 주주가 이 사람도 51% 행사해서 다 선임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네. 결국은 거수기 51% 많이 주주가 남죠. 100%의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집중 투표제를 하면은 좀 더 그 비례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누구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을 하나라도 당선시켜서 이사회 내에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이사, 예. 정말 경영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뽑아보자라는 방식이고요. 그게 이제 집중 투표제고 두 번째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말씀하셨는데 감사라는 제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상법에서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3%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네. 감사를 뽑을 때. 예. 근데 지금 감사위원을 뽑는 방법이 이사로 먼저 뽑은 다음에 이사 중에 감사를 뽑아요. 근데 이사를 뽑는 데는 대주주가 이미 다 뽑아놨잖아요. 네. 거기서 감사 뽑아봤자 독립적인 사람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이사하고 별개로 따로 뽑자. 그래서 네. 대주주는 3% 제한을 받아가지고 예.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사람을 뽑아주자라는 좋습니다. 취지입니다. 예. 취지, 목적 다 이해되고 다 좋은 취지인 거는 알겠는데 재계 불만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더니 예. 미국에서도 하다가 50년대 이미 폐지한 제도고 일본도 없앴다 이거. 왜? 적대적 M&A라는 게 없을 때는 이게 좋은 취지가 살아나는데 적대적 M&A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악용이 되더라. 외국 투자자분들이 몇 프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중 투표제 해가지고서는 경영권을 흔들어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제가 경영권 예를 들면 이사들이 뭐 10명 안팎으로 있잖아요. 보통 예. 보면 8명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소액 주주들이 투표해가지고 다 연합해도 사실 한 명 할까 말까 합니다. 집중 투표제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두 명이 들어가셨다고 쳐요. 그러면 이번에 KT 예를 들면 안정성이나 공공성에 투자해야 될 걸 안 하고 계속 수익만 너무 하고 기지국 막 이렇게 통폐합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건물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래도 소액주주들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통신회사의 안정성, 공공성 차원에서 딴소리하는 사회에서 한 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게 그동안 안 됐던 거제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한 번도 한국에서는 적대적 기업 인수 같은 게 뭐 현실화 돼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정가의 보도처럼 뭔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투명 합리화하자 그러면 적대적으로 경영권 특히 투기자 보는데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앵커 최근에 몇 년간 뭐 투기자본에 넘어간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 회사 괜찮은 회사들? 그런 건 하나도 아니지만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예.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엘리엇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햇지 이제 항상 펀드들이 나오는 데가 들어와서 소버린하고 엘리엇인데 예. 그 공격을 받은 그런데도 적은 보면 있죠. 경영권 탈취 흔히 말하는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거나 시세차익 남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배당 예, 빼가려고. 배당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통신사에도 자꾸 들더라고요. 일부에서. 근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뭐 우리 법에 의하면 49% 투자 애국 지분을 못 가지게 해놨는데 이분들을 분석해보면 주주행동주 흔히 말하는 경영권까지 막 목적으로 하는 역시 엄살이고 투자 자본은 거의 기후의 없습니다. 측면이 크다, 이런 실제로 취지시네요. 제가 그 통신사무사 투자하는 외국 그 자본 대표들 만났는데 주주행동주의 자기들은 노이고 경영권에 관심 없다. 오히려 아, 그래요? 예.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합리성, 투명한 예측성이 한국은 아니 투기자분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겠죠. 경영권 흔들라고 그러는 겁니다라고 오케이,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대답 줄이면 그건 뭐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고. 과장돼 있다. 확실하게. 과장돼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런 기업들의 그런 그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은 기우다. 그리고 집중 투표에도 아직까지 뭐 현실 안 됐지만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까지. 시간이 다 돼서 딱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대목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집중 투표라는 게 무슨 소액 주주들에게 더 많은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가치 투표에서 최소한의 권력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과도하게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자, 지금 미국은 왜 철폐했는데 거꾸로 가느냐 이런데 저도 궁금해서 공부를 상당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자, 지금 노조나 이런 데서 그 집중 투표제를 악용해서 기업 경영이 좀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니까 재계에서 어떤 대역제안을 하냐면 독립이사제라는 걸 역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사를 뽑을 때 자기 친척, 동생 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바트를 했냐면 독립이사를 해서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사를 다 못하게 한 거예요. 이를테면 조현민, 조현아 같은 게 한진에서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기업 대주주를 이사로 뽑을 때는 대주주 아닌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경영권을 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맡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독립이사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를 모두 장악해서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사회에 단 한 명의 독립된 이사라도 좀 넣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 알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거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 갖고는 도저히 이게 좀 소화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취지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는 걸로 좀 위안을 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김대호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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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가기 전에 리포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달 기습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를 둘로 쪼개려 했던 한국 GM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달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의 회사 분할은 정관상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산업은행이 빠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주주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을 대규모 구조조정과 한국사업장 철수의 포석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해온 노조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회사가 이 인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입니다. 법인 분할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신설법인의 사장과 임원 인사까지 냈던 GM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GM은 법인 분할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항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미 지역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생산 중단과 만여 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GM 본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GM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한 적이 있나 싶어요. 지금 뭐 글로벌 GM이 뭐 문 닫는다고 뭐 구조조정 하자마자 지금 한국 GM
보고 있는데 예. 이 법원의 판결 의미만 좀 설명 좀 뭐 부탁드릴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두 뭐냐면, 가지다. 예. 첫째는 뭐냐면 이게 보통 결의사항, 특별 결의사항 두 개로 나눠져요. 어려운데요? 이게 좀 어렵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주총회에서 그러니까 의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결을 했는데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판매 그렇죠. 회사와 와가 R&D 연구, 회사를. 네, R&D 회사를. 거기까지 이해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그 회의에 예. 이사회에 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에요. 예. 우리나라 산업은행 2대 주주인데 그렇죠. 2대 주주 17% 갖고 있어요. 그렇죠. 2대 주주의 주주들 이사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참석을 못한 가운데 안 한 가운데서 결정을 내렸어요. 아하. 이게 문제가 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의견이 또 달라요. GM 한국 GM 본사하고 GM 한국 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거는 보통 의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면은 2대 주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보통 결의사항, 특별 결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별 결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85% 지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GM이 갖고 있는 주식이 82.9%예요. 예. 그러니까 GM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다 모여도 85%가 안 안 되는 되니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으로 GM에서 내려가면. 보통 결의사항은 이게 퍼센트가 따로 없는데 85%까지 안 해도 되는 안 거예요.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아하. 자기들은 82.9%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법원은 이거는 특별 특별 의결 사항으로 의결 사항이다.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제동을 일단 제동을 걸어놨네요. 걸었죠. 그러니까 85%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한국 GM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소송을 또 하겠다고 또 그랬어요. 소송하겠죠. 예, 예, 항소를 예. 하겠다고 그랬고 일단은 이제 회사 분할 같은 경우에 법원 판결은 이게 회사에 분할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가 특별 결의사항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GM 측에서는 인원만 좀 나눠서 가는 거지 이게 뭐 회사 분할까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예, 법리 논쟁으로 가면은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GM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M,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GM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북미 공장 5곳, 그다음에 해외 공장 2곳을 폐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완전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외 시장은 2군데예요. 예, 한 구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고 브라질하고 브라질이고. 한국.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나라도 GM 근데 공장들이 뭐 있는데 한국은 아니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근데 의심을 믿을 하는 수가 거예요.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다른 데도 몇 군데 시설들이 있는데 완전한 생산 시설 갖추고 있는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네.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 2곳 공장 폐쇄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GM은 어차피 돈 안 되면 문 닫는 거는 아주 이골이 나는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법원이 제동 걸어서 좀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다까지만 정리해 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치권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 아유 이게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이재명 지사는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뭐 얘기들이 뭔가 나오고 얘기거리를 있어서 만들어내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12월이 운명의 달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선거법 예. 6개월 전에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소 여부가 결정되죠.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12월 13일. 예. 아하, 그 전에 다 됐네. 예,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어둠이 깊지만 새벽은 온다. 그렇죠. 그 뭐 옛날에 YS가 닭에 먹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그런 그건 데서 홍준표, 패러디한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광풍의 어둠이 깊으나 곧 동트는 희망 새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거 예, 저거 예. 번역기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그냥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아니, 속뜻이 뭐예요? 이거 광풍의 어둠이 깊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사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 또 나오는 의견들이나 경찰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이 지사에게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게 훨씬 많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보면.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새벽이 올 것이다. 그럼 나는 무죄 받을 거다 이런 그렇게 뜻이잖아요. 확신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확신하고 있다.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법적 투쟁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 예. 이건 무죄한 거지 자신은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쉽게 그런 얘기해서 레토릭. 예. 마이 무것도 아니가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의미 그런 이런 의미일 수 의미가 있죠.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예.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게 보이지만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본인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예. 씨 건까지 저렇게 직접 거론하는 거 보면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반격의 어떤 의지, 경고의 메시지, 예. 나 문준용 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 뭔가 하나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출당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컸어요. 문준영 씨 문제를 거론한 게. 그게 컸죠. 예, 물론 근데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거 모르고 했겠어요? 뭐 알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서 밑에 깔아놓은 건 뭐냐면 허위라고 믿지만. 허위라고 믿지만 이런 네. 얘기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다고 지금 그렇죠. 물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풍을 맞은 거죠 결국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리면서 약간의 경고를 했지만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뭐랄까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했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이게 민주당에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장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이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대표가 결정한 문제다. 나는 원내대표지. 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본인은 선을 그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이거 뭐 프로그램에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소가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다면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논의가 됐던 얘기잖아요. 예. 스스로 나갔다. 물러났다가 뭐 무죄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죠.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나갔다가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반대로 그러면 당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출당 조치할 가능성은 살아있다? 열려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네.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약해요. 이유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출당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반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결집하면서 비문 또 뭐 친문과 비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두 개로 당이 일정 부분 의견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당 입장에서는 이게 친문 비문으로 그렇게, 쪼개지는 그럴 게 가능성이 후폭풍이 있죠. 있네요. 그걸 이제 고민할 거기다가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지층들은 가만히 안 있고 김경수는 왜 안 내보느냐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나올 수 거 있죠, 아니에요. 충분히.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기소됐다라는 수 있죠. 이유만으로 출당을 한다면 예. 그 얘기는 3단 논법으로 가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절대 출당 조치 못 시킬 거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지사를 설득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좀 나가달라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상 그럴 근데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권의 꿈이 있고 네.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일정 부분 희생하는 차원에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큰 꿈을 꾸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관계가 자꾸 갈등이 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지금 무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면 다시 복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라고 최 교수님은 보시네요. 그럼 최 교수님 거기에 한 표, 저는 절대로 안 스스로 나갔다 들어올 일은 없다의 한 표.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시청자들도 그렇게 딱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의견으로 나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한번 내기라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자, 그럼 저 반대로 가서 그 야당 좀 한번 가보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인사가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인데. 맞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죠. 오늘 복당식 하는 거죠? 오늘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했어요? 이미 자유한국당 그 국회에서 이미 그 발표를 했죠. 인터뷰라고 얘기하기는 자유한국당 입당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복당 아닙니까? 복당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복당을 한 건데 1년 10개월 만에 복당을 한 거고요.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 본인이 또 최고위원인가로 거기로 또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복당의 변은 뭡니까? 복당의 변은 이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의 실패 지적하고 보수 대통합과 연합이 필요하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당이 보다 유능한 정치색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미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저 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세훈 전 시장이 복당을 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메시지는 2월 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도전한다는 뜻인 거죠. 당연히 그렇게 들을 수 없죠. 지금 가야죠.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쭉 나올 텐데 오세훈 전 의원, 전 시장 뭐 이제 전당대회 나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 나오시겠죠?
그거는 약간 지금 아직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모르겠어요. 마크. 퀘스천 마크예요. 예. 예. 그러나 뭐 정치 재개하신다면서 뭐 하실까요? 그거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런 예. 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예. 친박 정리에 대한 이 그 비대위 차원에서의 정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김병준 위원장은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가 생각합니다. 뭡니까? 어렵다고 근거는- 보시는 근거가?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주가가 특위에서 결정이 내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도 혹시나 그 물망을 통과했더라도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정리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요. 친박계가 전혀 꿈쩍도 떨질 안 해요. 않아요. 예, 눈도 깜짝 안 해요. 도리어 이제.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 공격을 합니다. 아하.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청사대장이 그렇죠. 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신인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서 심는다 쳐요. 예. 그런데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은 멀쩡히 지금 친박계 있어요. 의원이 있어요. 예.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아 그렇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힘 못 쓴다는 얘기네요. 힘 못 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전당대가 2월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 보세요. 원내대표 12월에 뽑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단 힘이 좀 어느 정도 실려요. 새로운 원내대표 예, 들어오고.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총선 때 공천권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새 대표가 행사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는 힘이 얘기네요. 없어요. 2월까지. 인적 쇄신 해봐야 예. 다시 이거는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도루묵이란 얘기네요. 그럼요. 그러면 친박계는 어디에 줄을 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로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 쪽에 줄을 대지 예. 비대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지금 당을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월이면 예. 끝나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의 저런 말이 과연 영향력 있게 미칠 수 있을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청자들은 비대위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뭐 한다 보다는 예. 2월 달에 열린다는 전당대회에 전당대회에도 누가 관심- 출마할 거냐 그럼요.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 궁금증은 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렇게 좀 일부라도 대거 뭉태기로 예, 온다. 자유한국당으로 옮길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모양이네요. 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오려고 한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전에까지는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정우택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우택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뭐 5, 5, 6명 6명인데, 선이에요. 예, 그 정도 5, 선인데. 6명 선인데 5, 6명 선이면은 바른미래당 휘청할 거예요. 그럼 휘청하죠. 그리고 저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 우르르 갈 수 있어요. 갈수 충분히. 있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이제 특강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강의 시작하셨대요. 강의 시작했어요. 그때도 또 그 발언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른미래당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래요.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옛날 전에 바른정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에 갈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한테 복당해달라고 요청한 요청이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방법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하고 친한 의원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제의가.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래서 예. 자기는 거절했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직접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복당을 하는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복당을 하는 순간부터 야권발 정계 개편이 그럼요.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능한 갖는 문제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이게 가능성이 관전 있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두 명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안 간다는 예의주시하셨으면 맞습니다. 정치판에 있는데 아주 유효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바른미래당 흔들리면은 또 민평당도 또 민주당과의 그럴 관계가 가능성이 또 좀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그 바른미래당 안에 국민의당 출신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두고 봐야 되겠죠. 연말 연초 키워드는 정계 개편 이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느끼는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 전망이 22개월 만에 최저랍니다. 좋아질 거란 전망은 전무하니 이번 경제 불황은 꽤 오래 갈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제 위기다 아니다. 당장 매출이 줄어서 걱정인 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번엔.
97년 IMF는 외환 위기였고 2008년은 말 그대로 금융 위기였습니다. 큰 기업, 즉 위가 무너지면서 충격이 아래로 내려왔던 건데 지금은 밑바닥 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위기인지 그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문제는 해법인데 돌이켜보면 97년 DJ는 구조 조정과 벤처 육성으로 2008년 MB는 금리 인하와 감세로 대처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재정 확대, 즉 분배를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 단언하긴 이릅니다. 그저 이번 해법이 시장에 먹히길 바랄 뿐인데 기업과 중산층들이 대처하는 걸 보면 현금 움켜쥐고 더 큰 추위에 대비하고 서민층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